원 플러스 한우로 고급지게 회식하자. 경성한우. 400평 규모, 550석 규모의 웨이팅 없는 한우 맛집. 경성한우. 매일 직접 작업하는 신선한 한우. 가격에 놀라고 품질에 또 놀란다. 경성한우. 네이버에서 죽전 경성한우를 검색하세요. 매주 월요일 밤 9시 50분 시청자분들의 정신 건강을 걱정하는 미디어 백테클 이경입니다. 오늘도 미디어 백테클 시작하는데요. 여전히 이번 주에도 전문가로 오셨습니다. 김성재 에디터님, 어디 에디터시죠? 시민언론 민들레 에디터입니다. 그렇죠. 시민언론 민들레는 네. 포털에 검색이 안 되죠? 구글은 돼요. 구글만 되고 구글만 되고요. 네이버 다음 포털에서는 제목 검색이 검색해도 안 된다. 네, 안 그런 되고요. 언론에 계시는군요. 네. 비주류 언론에 계시는군요. 포털에 그 검색이 안 되면 이제 우리가 네. 또 비주류라고 또 그 볼 수가 있죠. 솔직히 저도 언론인 입장에서 저도 지역 언론인 입장에서 주류 비주류에 대한 구분이 되게 저는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그 명칭조차도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그래도 그렇게 불리니까 한번 그렇게 말씀을 드려봤고 그나저나 조만간에 군대 가시게 생겼어요. 네. 요새 잠이 안 와요. 며칠 전부터. 지금 50대시죠? 네, 50대 맞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하시죠? 왜요? 곧 60대가 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 나이는 늘 제가 이렇게 비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렇게 공개하시면 그래요? 네, 제가 어디서는 40대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갑자기 50대라고 하면 제가 어디서 40대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할 때 갑자기 피디님이 클로 좀 빡 잡으셨어요. 염색을 좀 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아니 근데 갑자기 5060 세대 군복무 이거 뭐예요? 네, 저도 난데없이 이 뉴스를 보고 지난주에 그날 밤부터 제가 잠을 설치고 있는데요. 또 군대 가실까 봐요? 예. 군대 다녀오셨죠? 갔다 왔죠. 네. 3년이나 갔다 왔습니다. 저희 때는 33년은 아니고 정확히 30개월이에요. 지금은 잠깐만요. 네. 나이를 밝히기 싫다고 하셨는데 30개월을 이미 얘기하셨네요. 네. 아무튼 요즘 제 아이도 남자아이도 작년에 제대를 했어요. 18개월. 18개월? 예. 그게 이제 아버지는 30개월. 예. 네. 저희 때는 18개월 가면은 그때 이제 방위라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방위들이 18개월을 갔다. 그래서 단기 사병이라고 했는데 방위가 뭐 우리 지금 없죠. 특공대인가 뭐 이런 거 아닌가요? 방위 총사령본부가 있어요. 지구를 지키는 그런 방위 총사령부가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단기 사병이라고 했고요. 30개월 정도 가면 이제 근데 이게 길게 하시면 안 돼요. 병장 제대하는데 지루해요. 지루하죠. 네. 근데 얼마 전에 국민의힘 성아무개 국회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아니 비주류 언론에 계셔서 성아무개라고 하시는 건가요? 네. 아니 지금 저 괜히 욕 먹겠어요. 네. 시민언론 민들레에서도 지금 같이 스픽스하고 동시에 이제 시청 같이 하시는데 자꾸 제가 비주류 하니까 욕 먹을 것 같아요. 혼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오늘 컨셉이 그렇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봐주세요. 잠깐만 더 설명드릴게요. 네. 이제 저출생 문제 때문에 이제 젊은 층이 굉장히 숫자가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군 병력이 이제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5060 세대, 그러니까 50대, 지금 나이 50대, 60대, 중년이라고 해야 되나요? 장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분들을 군대 뽑겠다. 아니, 받겠다라는 5060 세대 60대 청년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50대 청년, 60대 청년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30개월 갔다 왔는데 또 받겠다 이거잖아요. 제가 군대 갔다 온 남자분들은 아마 그런 이제 생각 많이 하시거든요. 뭐냐면 군대 제대하고 나서 10년, 20년 동안 밤에 악몽을 꾸거든요. 군대 다시 끌려가는 악몽을 꾸거든요. 지금 우리 미디어 백테클과 실시간으로 함께 해주신 분들은 막
깜짝 놀랄 것 같아요. 내가 그 30개월을 다녀왔는데 네. 악몽을 꿨는데. 그래서 지금 뭐 저는 뭐 전혀 다시 군대 갈 생각은 없는데 성일종. 네, 그 아마 많은 집에서 만약에 돈을 못 벌어 온다, 직업이 변변치 않다 그러면은 집에서 군대라도 가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아니 근데 괴로운 일입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내는 윤석열 정부의 비위를 맞추는 성일종 의원이 저는 참 한심합니다. 네, 그 발언을 성일종 의원이 했는데 네. 조선일보가 네. 또 우리가 또 문제의 이 언론 조선일보가 네. 오늘 또 이걸 대서특필해서 이거 한번 해볼 만하다. 한 면을 또 털어서 막 특필을 했나요? 네, 네. 털어서 이거 저 5060 군입대 한번 해볼 만하다. 시범적으로 해볼 만하다. 이런 기사를 또 쓴 거예요. 조선일보 관계자 그것도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위에 계신 분들 당신들이 먼저 가보세요. 네, 그러면 뭐 찬성하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 말을 꼭 하고 싶은데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이 우글우글 할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네. 언론사에서 어떻게 그걸 또 이렇게 막 털어서 뭐 한번 시범적으로 해볼 만하다 이런 그 기사를 쓰는지 저는 정말 조선일보에서 시범적으로 먼저 한 100명 정도 먼저 다녀오시고 나서 그거를 그 좋은 제안입니다. 정말로 이걸 특별 보도를 하는 거죠. 특별 방송을 하는 거죠. 보내보고 네, 네. 내가 경험해 보니 네. 너무 괜찮더라. 5060도 가서 해볼 만하다. 그럼 나 60 세대 나 매일 아침 새벽 운동하는 사람인데 야, 네. 거뜬하다. 돈도 벌고 운동도 하고 몸짱 돼서 왔다. 이런 거 먼저 한 100명 정도 먼저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총 들 힘도 없습니다. 저 좀 군대 오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아까 아유, 무슨 총 되게 무거워요. 아니 아까는 처음에 나 밖에 나가서 40대라고도 할지도 모른다 그랬는데 아이고 네 아무튼 이거는 네. 진짜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라는 내용 중에 하나가 또 서울의 소리 보도를 기반으로 어떤 보도냐. 김대남 대통령실 전 선임 행정관이 언론인 언론사 고발 내가 사주했어.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했던 그 녹음 파일이 있고 또 언론사 5개가 그거를 근거로 막 취재를 들어갔죠. 네. 네.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물론 많이 아시겠지만. 5개 언론사가 지난해부터 전 알고 있는데 뉴스타파, 미디어오늘, 시사인, 오마이뉴스, 한겨레 막 이름은 다 아실 거예요. 이 매체 이름은. 그렇죠. 이 5개 매체가 윤석열 정부 언론 장악 공동 취재팀이라는 걸 만들어서 서로 이제 협업을 하기로 한 거예요. 전 굉장히 바람직하다. 너무 괜찮은데요? 예, 괜찮잖아요. 네네. 각자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서로 이렇게 그 협업으로 하면 그렇죠. 좋은 기사들이 또 많이 나올 수 있죠. 이 5개 언론사가 공동 취재팀을 만들어서 얼마 전에 김대남 방금 말씀하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네, 대통령실 네. 선임행정관인데 대통령실. 네, 대통령실. 네. 윤석열 대통령실. 네, 시민소통 비서관 직무대리를 했습니다. 비서관이 그 공석이었어요. 그래서 네. 행정관인데 그 직무대리를 했고요. 네. 그래서 뭐 일부 언론에서 비서관으로 나왔는데 어찌됐든 네. 이 그 김대남 씨가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 또 유명하잖아요. 김건희 네. 씨하고 김건희 씨가 오빠라고 부르는 그 유명한 이명수 기자. 김건희 씨가 오빠라고 부르는 기자가 몇 명 있죠. 이명수 기자하고. 김건희 씨가 나이가 더 많을 텐데 오빠라고 하셨네요.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하고 오마이뉴스 구영식 기자를 네. 오빠라고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영식 기자를 저번에 만났더니 자기는 정말 그 어깨에 힘을 주면서 네. 김건희 여사가 나를 오빠라고 부른다라고 하던데 아무튼 간에 김 박사님. 네, 김 박사님께서 오빠라고 불렀다. 네, 이명수 기자가 그 김대남 행정관하고 이제 전화 통화를 한 거예요. 굉장히 오랜 시간, 몇 시간 동안 전화 통화한 거를 이제 녹취록을 공개를 했죠. 네. 그 녹취록 중에 얼마 전에 또 나라를 뒤집어놨던 네. 그 김건희 씨 공천 개입에 관한 맞아요. 발언도 나왔죠. 그래서 많이 김대남 나왔죠. 씨가 그 김건희 씨가 공천 개입을 하고 있다라는 네. 그 이야기를 전화로 했던 그 내용이 공개가 됐죠. 그 전에 네. 뉴스토마토에서 이제 공개했던 거를 또 한번 입증하는 그런 이제 얘기를 했죠. 근데 그 녹음 파일 안에 네. 녹음 파일 안에 고발?
네, 바로 그 내용이 들어있던 네. 거예요. 제가 그거를 따봤어요. 네. 제가 뭐 성대묘사는 못하고 그냥 그대로 좀 네. 읽어드리면, 세민연이라고 진짜 정말 솔직히 우리 보수 우파 플랫폼인데, 신문에 광고도 많이 나가는데, 그리고 뭐라고 하면서 고발도 해주고 백은종이도 고발해야지. 그 다음에 또 여사, 여긴 김건희 여사죠. 여사 난리쳤던 놈들도 내가 몇 군데를 고발해 줬는데 그런 나를 부수고 이렇게 밀어내? 이 말을 김대남 씨가 말을 했다고. 이게 총선 직전인 4월 3일 날 통화 내용을 9월 23일 날 서울에서 보도를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고발 사주가 딱 나왔어요. 내가 했어. 근데 이 사람이 보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선임 행정관인데 네. 소통수석실의 비서관 직무대행. 그러니까 네, 그렇죠. 한마디로 소통수석실 수석 다음에 비서관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서열 2위예요. 그렇죠. 그 네. 사람이 나서서 고발 사주를 직접 했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을 했습니다. 네. 그 대화 내용 보니까 그거 다 내가 한 거야. 네, 이명수 기자가 형님이 그러니까 김대남 씨가 그러니까 봐라. 내가 용산에 있을 때 우리 세민연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네. 쭉 얘기를 한 거죠. 다 내가 했다라고. 맞아요. 근데 이분이 지금 뜬금없이 왜 그러냐 많이 아시겠지만 용인갑에서 출마를 미리 준비하고 계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용무 전 그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갑자기 전략공천이 됐어요. 그래갖고 한마디로 열이 받아가지고 그 네. 이명수 기자하고 막 이런 얘기를 주고 받았던 내용인 거죠. 네, 네. 그 김대남 행정관이 있던 시민소통 네. 비서관실은 네. 아마 그 수석이 시민사회 수석이었을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강승규 그렇죠. 수석이었죠. 강승규 수석도 지난해에 관제 데모 사주한 게 그렇죠. 이제 또 폭로가 돼서 비판을 받았고, 근데 뭐 처벌을 받거나 그러진 않고 오히려 네. 출마를 해서 당당하게 또 출마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런 게 아무런 무슨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김 박사님한테 잘 보이고 싶었던 뭔가를 한 사람들은 그래도 출마를 하거나 네. 출마를 못해도 한 자리를 차지하거나 뭐는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 방금 이제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 이제 관제 데모 사주한 거 네. 말씀드렸지만 그거 말고도 이 윤석열 정부에서 저는 그래서 이게 사주 정권이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계속 뭔가를 사주를 해요. 뒤에서 사주가 뜻이 그거 아닙니까? 뒤에서 몰래 부추겨서 나쁜 짓을 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사전에 그렇게 나와요. 나쁜 짓을 하게 하는 거다. 나쁜 짓을 하게 하는 거다. 네. 그럴 때 사주라는 말을 써요. 고발하는 것 자체가 나쁜 짓인 거구나. 나쁜 짓이죠. 그렇죠. 네, 이거는 그 전에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에 아주 유명한 정윤회 그 문건이라는 게 있었죠. 정윤회 문건 내용이 이제 그거였지 않습니까? 권력 서열 순위 1위는 누구? 최순실. 2위 정윤회. 3위 박근혜. 대통령이 박근혜가 3위야. 3위였죠. 이런 보도였죠. 네, 그 문건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 그 공개한 언론사가 세계일보였습니다. 그랬더니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이 그 회의에서 정무수석한테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이른바 보수단체, 극우단체죠. 극우단체를 시켜서 고발하게 해라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관련된 그때는 청와대였죠. 청와대 직원이 직권남용 뭐 이런 혐의로 실형을 받았어요. 이게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범죄이기도 하고 또 아니 언론사를 비판적인 보도를 했다고 대통령실 한 나라의 그 최고 권력 기관에서 고발하라고 뒤에서 사주한 거는 이건 명백한 언론 탄압이거든요. 그럼요. 언론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대통령실 청와대에서 한다는 거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게 지금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탄핵이 된 대통령인데 지금 정권이 이제 3년 차죠. 그런데 벌써부터 탄핵의 길을 스스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5개 언론사가 공동 취재팀으로 해서 보도 내용들이 좀 이렇게 있었는데, 근데 여기에 저는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극우단체 새민연. 이 새민연이 서울의 소리도 고발을 했고, 이 새민연이 예전에 이제 바이든 날리면 네, 그 네. MBC 보도 때문에 또 MBC 본사 앞에 몰려가서 규탄 대회를 열었던 그런 그 단체 맞는 거죠? 맞습니다. 네. 아, 네. 그럼 이게 네. 새민연이 사실 이게 생긴 지도 얼마 안 되는 단체예요. 그렇죠. 제가 찾아보니까 저도 네네. 워낙 생소해서 네네. 찾아봤는데 지금 홈페이지는 이게 안 열려요. 이게 들어가 지금 안 봤더니, 열려요? 네, 들어가 봤더니 무슨 네. 뭡니까 조회량 너무 많아서 이게 지금 오. 폐쇄됐습니다. 이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홈페이지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저 네. 들어가서 도대체 어떤 분들이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고 어떤 내용의 컨텐츠를 올려놨나 네. 이제 보려고, 그리고 이 단체가 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보려고 했는데 이게 저 홈페이지 지금 불통입니다. 불통이고 다른데 이렇게 좀 찾아봤더니 이 단체가 2022년 7월에 출범식을 했어요. 5월 달에 아마 무슨 그런 거 하잖아요. 단체 창간 발기인 대회 이런 거 하고 5월 달에 네, 했고 그렇죠. 7월에 출범을 했고, 이 출범할 때 이 출범식 하는 곳에 지금 이 김대남 행정관과 오, 네. 강승규 수석이 오. 여기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해서 축사도 했어요. 축사를 아. 했고요. 아니 근데 보니까 우리 화면 보면은 또 많은 사람들이 갔네요. 굉장히 낯익은 인물들이 나비는 많죠. 많은 사람들이 갔습니다. 맨 왼쪽이 누굽니까? 저분 국힘당 대표하셨던 분이시죠? 저분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저분 별명이 가가멜이거든요. 네. 왜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그리고 가운데 계신 분은 이름 생각나시죠? 네. 네. 우리 이분이 애기들이 낫인데 아주 그냥. 네, 저 당시에는 아마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인가 아마 맞아요. 했던 네네. 그 당시였던 것 같고, 맨 오른쪽에 계시는 분이 이 새민연이라는 단체 대표입니다. 김욱기라는 분인데 저분에 대해서 이따가 잠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네. 김욱기라는 분이고요. 김욱기. 예, 욱기. 웃기. 예, 욱하다 할 때 욱. 우길기 할 때 웃기. 그렇죠. 네. 네. 또 우길기가 생각이 나시는 모양이네요. 네, 네. 그 뒤에 계시는 분도 박근혜 음. 대통령 한테 누나라고 했던 분 아닙니까? 네. 예. 아니 그냥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씨한테 잘 보이려고 했던 사람 김弁민님도 계시고, 네. 네, 다 이제 계시네요. 낯익은 분들이 많죠. 네네. 이런 분들이 참석을 해서 이제 출범식을 열었고, 네. 이 출범식에서 뭐라고 이분들이 얘기를 했냐면요. 이름이 새민연이잖아요. 새민연이라서 이분들 이 출범식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표가 윤석열 정권이 성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여론, 민심을 우리가 만들어내겠다라고 네.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연합 무슨 새민연. 뜻이에요? 네? 연합? 새로운 연합이죠. 민심을 만들어내는 연합인데 이거예요? 이게 아마 지역별로 아마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면 네. 제주 새민연, 인천 새민연 이런 단체들이 창립 총회 같은 걸 열었다는 그런 소식들이 간간히 지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인. 박성재 MBC 사장도 여기서 또 고발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새민연에서 고발을 했고. 간지러운 데를 다 긁어주는 것을 새민연이 많이 다 했었네요.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 때는요. 우리 파면당한 박근혜 대통령 때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김기춘 비서실장이 네. 이제 사주를 한 거죠. 네. 그 밑에 민정수석 했던 김영한, 제가 아까 김영한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민정수석 이분 네. 돌아가셨어요. 2016년에 그렇죠. 돌아가셨는데 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이제 비망록이 나중에 업무 일지가 공개가 맞아요. 돼서 다 드러났는데 거기 보면은 그때 사주 받았던 단체들이 어디냐면은 박사모라든지 그쵸. 자유청년연합이라든지 새마을 무슨 회 네. 이런 극우 보수라고 하지 않고 그냥 극우 단체라고 하겠습니다. 극우 하시죠, 예. 그냥. 극우 단체들을 이제 사주를 했는데 이 단체는 이제 그런 단체들이 활동을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
파면당하고 나서 못하니까 이제 새로운 단체를 만든 거예요. 만들어서 이런 단체들을 이제 대통령실에서 김대남이나 강승규 이런 분들이 사주를 한 거죠. 고발을 해달라라고 해서.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단체 말고 네. 다른 단체들도 아마 더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희림 방심위원장이 민원 사주로 또 그렇죠.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 뭐 여러 그 비판 언론들을 그 무슨 사건이었죠? 윤석열 대통령 저축은행 부실 수사 관련된 혐의로 네네. 그 뉴스타파가 보도를 하자 네. 그 김만배 씨하고 네. 신학림 위원장 그것 때문에 이제 민원이 이제 방심이 들어온 거예요. 그 민원을 누가 넣냐면 유일임 위원장 가족. 맞아요. 가족이 친척. 넣었죠. 가족과 네. 친척들이 그리고 민원을 죄다 넣었죠. 민원 넣은 거잖아요. 그 이제 민원 사주로 이제 우리가 유명한 그 사건인데 이때 그 민원을 넣고 그리고 그 비판 언론들 뭐 JTBC라든지 네. 뉴스타파라든지 MBC라든지 이런 언론사들 고발하도록 또 사주한 단체들도 아마 세민연 말고도 네. 무슨 공정 언론 무슨 연대 뭐 이런 데가 많아요. 있어요. 네. 이런 극우 언론인 단체들이 음. 이런 데 막 이제 고발을 이제 한 겁니다. 다 이제 지금 현 사주를 정부 받은 그런 것 거죠. 같아요.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가족들이 민원 넣고 네. 그리고 친한 단체들이 고발하고, 고발하고. 네. 그럼 검찰이 움직여주고 그렇죠. 그리고 보수 언론이 그걸 잘 또 다뤄주고 네. 참 엉망진창입니다. 네, 네. 아, 진짜 엉망진창인 것 같아요. 아, 근데 지금 보면은 세민녀는 또 갑자기 이렇게 다른 단체들이 없어지니까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근데 이게 유난히 왜 이런 것들이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서는 조금 심한 것 같고 박근혜 정부 때도 그러고 왜 이런 보수 그가 집권을 하면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나는지 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왜 그럴까? 보수가 집권했다기보다는 역시 문재인 정부에서 집권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네. 계실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었잖아요. 만약 이런 걸 네. 시도라도 했다면 언론에서 가만히 두겠어요? 두들겨 맞았겠죠. 이 첫째는 이런 이 우리 극우 정권이 네. 극우 또는 지금 우리가 또 친일 정권이라고도 하죠. 극우 친일 매국 정권이라고 하는데 이런 정부가 들어서면 일단 그 과거에 우리 잘 아는 군사 독재 정권이죠. 박정희 독재 네. 정권,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 있었죠. 네. 그때도 이제 그때는 이제 직접적인 탄압을 가했잖아요. 네. 뭐 국정원이나 그전엔 중정, 안기부 직원들이 언론사 안에서 뭐 네. 좌지우지하고 이제 그러다가 87년도에 민주화 이후에는 양상이 조금 달라져서 직접적으로 하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이제 한 거예요. 그 간접적인 게 뭐냐면 언론사 사주, 그러니까 네. 지금 KBS 사장이라든지 네. 공영방송 사장이라든지 네. 이런 사람들을 낙하산으로 보내서 이제 경영진을 다 바꾸고 보도국장을 바꾸고 해서 이제 권력의 입맛에 맞는 보도를 하게 하고 비판적인 보도를 못하게 막은 거죠. 그러다가 비판적인 언론이 생기면 이제 이걸 어떻게 탄압을 해야 돼? 이거 어떻게 입을 막아야 될까 하다가 직접 고소하거나 고발하거나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고 네. 이제 말하자면 쓰리 쿠션으로 다른 데를 시켜서 이렇게 고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지금 언론 탄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왕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단체는 움직여주고 언론 다 움직여준다. 약간 이런 심리가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언론을 바라보는 그 언론관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을 언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뭔가 뭐 손과 발 같은 느낌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언론 자유가 굉장히 지금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고 맞아요. 언론 자유가 지금 붕괴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언론 자유를 보장하고 헌법적 가치잖아요.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니라 언론은 통제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그래서 정권에 유리한 보도를 해야 되고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김대중 노무현 정부 즉 민주정부 10년
동안 이분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했잖아요.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분들이 정권을 10년 동안 민주 진영에게 내줬던 이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론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언론은 집권을 하면 무조건 장악하고 통제하고 관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또 정권을 뺏길 것이다. 라는 이런 불안감, 공포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가 딱 들어서자마자 했던 게 뭐냐면요. 뭡니까? 바로 YTN 사장, 낙하산 맞아요. 사장 보내고 KBS 정현주 사장 쫓아내고 네. MBC 김재철 사장 보내고 했던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장악을 하지 않으면 또 정권을 뺏길 거다. 제가 오늘 언론 자유주의 지수가 한 5월 전에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또 다시 찾아보니까 윤석열 정권 집권 지금 2년 됐잖아요. 근데 네. 62위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새 그렇게 많이 집권한 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1년 전과 비교했어도 지금 그래프가 나갑니다. 1년 전과 비교했어도 15단계가 추락이 됐는데 저는 그냥 언론에서는 이렇게만 보도를 했거든요. 저 그래프를 제가 유심히 봤어요. 2016년도가 박근혜 탄핵될 때잖아요. 네. 그때가 70이에요. 아주 우리나라 대한민국 중에 가장 역대 최저치죠. 최악의 네, 역대 순위죠. 최저치 최악이에요. 그리고 뭐 이명박 정부 때도 69위였던 건데 그런데 지금 2년 만에 62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박근혜 탄핵의 길을 지금 2년 만에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언론 그렇죠. 장악하면서. 근데 이 그래프 자체가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언론자유 지수를 낸 거잖아요. 전 세계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거기서 같이 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2024년도 기록인데 그런 건 아닌가. 근데 또 아주 자랑스럽게 제가 존경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그때 우리 언론자유 지수 자체가 가장 높았어요. 31위였습니다. 네. 그래서 언제 이렇게 다시 회복을 하나. 빨리 정권이 바뀌어야지 회복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또 31위가 바람을 해봅니다. 예, 31위가 아시아 최고였습니다. 맞아요. 아시아 1위였어요. 아시아 1위. 네. 였고 43위도 아마 아시아에서 굉장히 높은 43위가 이 국가가 180개국 중에서. 네. 네. 그러니까 그때는 언론 자유가 정말 활짝 꽃을 피운 그런 시기였죠. 오히려 네. 노무현 전 대통령 언론의 탄압을 받으셨던.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은 언론이 탄압받은 게 아니고 언론의 탄압을 받으셨던. 웃으면서 얘기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아유,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그 백분 토론하시는 그 언론학자 계시죠? 정준희 교수가. 정준희 교수요? 예, 근데 이름을 일부러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성일종도 성모 의원이라고 하고 왜 그러신 거예요, 도대체? 그 특정인을 이렇게 뭐 얘기하는 게 굉장히 네. 조심스러워서. 그냥 하세요. 네, 좋은 정준희 얘기 하시는 교수가 건데. 얼마 전에 책을 냈는데 언론 자유의 딜레마인가 뭐 이런 제목이에요. 제목이 네.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책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가 쓰여 있어요. 우리나라 언론은 네. 자유를 주면 네. 그 자유를 준 정부를 비난하고 헐뜯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자유를 줬으니까 자유롭게 비난을 그렇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오히려 그 정부가 언론 자유를 제한하고 구속하면 오히려 꼬리를 내리는 그거를 이제 딜레마다. 그렇죠. 우리 한국 언론의 딜레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딱 맞는 것 같아요.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때 언론 자유가 만개하니까 정부를 무너뜨리는 거죠. 오히려. 그리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언론 참 희한해요. 예, 자유를 주면 그 주인을 물어요. 무는 그런 개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네요.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도 보도자료 보니까 이런 워딩이 있더라고요. 한국의 언론사들은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에서 2024년도의 보도자료입니다. 한국의 언론사들은 정치인과 정부 관료, 대기업의 압력에 직면해 있다. 네. 이게 언론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보도자료의 그 멘트는요, 몇 년 전부터 사실은 나온 거였어요. 네, 근데 이번에 또 이렇게 나왔었던 거고. 매년 이제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직면해 있다라는 게 보통 이제 주류 언론사인 것 같아요. 주류 언론사. 그렇죠. 아까 그 부자 언론사? 네, 주류 언론, 비주류 언론에 대해서 약간 이제 그걸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리고
비주류라고 불린 그 언론은 혹시 기분 나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왜요? 왜냐하면은 네. 지금 주류 언론이 오히려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있거든요. 외면받고 욕 먹고 있고 있죠. 기레기라고 욕 먹는 게 지금 주류 언론들이에요. 정부와 그 관료 그리고 대기업의 눈치를 보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주류 언론들이 대체로 다 일단 그 오너십 소유 구조를 보면은 재벌 대기업, 건설회사들 네. 뭐 이런 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맞아요. 지금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조중동이라든지 뭐 대부분 언론들이 어용 언론이라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요즘에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해야 되는 그 언론의 본령을 제대로 지금 잘 하고 있는 수행하고 있는 언론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주류인 거예요. 시민 언론 민들레를 포함해서. 그렇죠. 시민 언론 민들레를 포함해서 네. 저희가 무슨 단독 기사를 쓰지 않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공동 취재 팀에서 지금 계속 지금 특종을 날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김건희 씨 공천 개입 문제 또 네. 지금 비판 언론을 고발 사주했다는 그런 특종도 하고 있고 네. 예전에 양평고속도로 김건희 씨 양평고속도로 그 문제도 제 기억으로는 안진걸 그 소장이 네네. 오마이TV하고 민생경제연구소. 네, 민생경제연구소 그분이 오마이TV하고 뉴스타파인가요? 어디서 우리가 이제 지금 얘기하는 비주류 언론에서 네. 이제 공개를 했고 그렇죠. 또 더 탐사에서 또 특종을 했고요. 또 뭐 있습니까? 명품백 그 서울의 소리에서 네. 특정한 거 아닙니까? 디올백, 샤넬 화장품. 네. 그 네. 반면에 이른바 우리가 알고 있는 조중동, 한국일보, 한겨레 경향 등등 그 아류신문들, 조선일보 네. 아류신문들이라고 하는 서울신문이라든지 뭐 이런 신문들, 또 경제지들, 네. 또 뭐 대부분의 종편, 지상파 방송들은 이런 보도를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공천 개입, 이게 네. 지금 굉장히 큰 이슈 아닙니까? 엄청 크죠. 이 공천 이슈는 일종의 국정농단이에요. 아니 그 김대남 씨의 녹음 파일을 보면은 김건희 씨가 공천했어요. 그냥 그 전제의 모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7시간이라고 하는데 네. 김건희 씨라고 해서 또 안 되나요? 김 박사님께서 공천을 아예 무조건 공천을 하시는 분입니다. 예, 그 전제로 예. 7시간을 계속 얘기하신다고 예. 그렇게 저도 느꼈고 예. 그렇게 기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보도가 저는 어쩌면 지금 아마 조중동이나 이런 언론들도 아마 고민 좀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고민하고 있잖아요. 왜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언젠간 네. 보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침묵하고 네. 있죠. 근데 이게 워낙 이제 크고 네. 파괴력 있고 엄청난 사건이니까 지금 굉장히 조마조마하게 지금 눈치만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다 공개가 되고 다 이게 폭발하면 네. 아마 이 정부가 아마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네. KBS 단 한 건도 보도하지 않았어요. 불쌍한 KBS요. 조선일보는 제가 아니 그 뉴스토마토에서 그 네. 공천 개입 처음에 보도를 하고 나서 한 일주일 동안 조선일보 검색을 했어요. 딱 한 건 썼습니다. 무슨 기사였냐면은 네. 공천 개입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대통령실 반응. 맞아요. 그거 한 꼭 썼어요. 아 근데 뭐 그러니까 보도를 안 하는 겁니다. 주류 언론들이. 이런 언론이 무슨 이 권력 감시의 어떤 그 저널리즘의 본령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권력을 감시하고 하는 이런 그 언론의 어떤 효능감 네. 없는 거예요. 아. 이게 바로 주류 언론들이에요, 지금. 아이고 아까 말씀 중에 갑자기 이제 이건 이따가 얘기할게요라고 하셨던 세민연의 김욱기 대표님 무슨 내용인가요? 궁금해지는데요. 이분이 전직이 뭐냐면요. 네. 서울 보증보험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여기 회장이셨. 거기 회장이에요. 그렇죠. 이 김대남 씨가 그 다음 회장으로 가셨나요? 청와대 그만두고 네. 지금 여기 감사로 가 있어요. 상근 감사로. 그거 있었잖아요. 김대남 씨가 이제 그분의 녹음 파일 음성을 들어보면은 내가 출마하려고는 했는데 전략 공천이 됐고 그럼 내가 여기서 반기를 들으면 김 박사님한테 내가
눈에 가시처럼 찍히니까, 그러니까 이거 제가 해석을 한 겁니다. 그냥 워딩 그대로 푼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선거운동하고 나도 뭐 보험을 들어야지라고 막 얘기를 했죠. 그 보험 들어서 간 곳이 여기네요. 그러네요. 그럼 다 연결된 거가 김 박사님하고 다 연결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은 고발 사주를 받아서 실제로 고발했던 시민단체가 세민연인데 여기에 회장이 김욱기 씨고 여기에 이제 보험을 김건희 씨한테 보험을 들겠다고 했던 김대남 그 전 선임 행정관이 여기 감사로 갔다. 네, 감사로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면은 모든 의혹의 중심이 하나로 모아지면 우리 김 박사님한테 또 우리라고 했다고 또 뭐라고 하시는 거 모르겠네. 근데 아무튼 김건희 씨, 김 박사님을 향해 있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몰아가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다른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가 아까 처음에 참 잘하고 있어요 하면서 5개 언론사가 협업을 해서 이렇게 지금 특별 보도를 하고 있잖아요. 참 잘하고 있다. 근데 여기 이상하게 소위 주류 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주류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한겨레 하나밖에 없어요. 네. 왜 다른 그러니까 종편을 제외하고 조중동 빼고 다른 주류라고 하는 언론은 왜 여기 포함이 안 된 거죠? 아마도 아세요? 아니 제가 물어보진 않았어요 이분들한테. 그러면 물어보지 해석을 해주세요. 못했는데 해석을. 아마도 다른 주류 언론들은 네. 지금 이게 이 공동 취재팀 이름이 윤석열 정권 언론 장악 네. 공동 취재팀이에요. 이거를 이제 취재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다른 주류 언론들은 없다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의외로 뭐 그 경향신문도 오늘 따로 보도를 했더라고 이런 관련된 네. 취재를 해서 근데 경향신문 여기 왜 안 들어갔을까 이런 생각이 그러네. 경향신문 빠졌네. 왜 안 들어갔지 이런 생각이 딱 네.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김건희 들어가 있고 언론장악 들어가 있어서 부담스러웠나? 좀 모르겠어요. 복잡하더라고 모르겠어요. 네, 글쎄 저도 뭐 취재를 좀 해주세요. 물어보지 않아서 왜 경향신문 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네. 뭐 시민 언론 민들레도 못 들어갔는데요, 뭐. 예. 아니 이 5개 왜 못 들어가셨어요? 5개 언론사들이 열심히 하면 돼요. 뉴스토마토나 이런 언론사들이 비주류로 된 언론사들이 아까 우리 방송 전에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대통령실 출입도 못 하고 막 그리고 포털에 검색도 안 되고 이런 언론사들이라면서요. 네, 이 중에 한겨레 오마이뉴스 정도만 대통령실 출입 기자가 있을 거고요. 네. 다른 데는 아마 뉴스타파도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미디어오늘도 대통령실 출입을 하다가 쫓겨났죠. 잘렸죠. 예, 그리고 그 기자가 나와서 이유를 네.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그리고 그 공천 개입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처음에 터뜨렸던 뉴스토마토도 대통령실 출입을 못 하고 있고 네. 심지어 검찰 출입도 못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더더군다나 포털에 검색이 안 되는 매체입니다. 네. 뉴스토마토도.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비주류라고 했는데 뭐 기분 나빠하실 필요 저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게 지금 역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판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주류라고 불린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벌써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서 많이 다뤘는데요. 우리 또 다른 주제가 있었죠. 기사형 광고. 네. 그런데 이제 기사형 광고 관련돼서도 이제 또 시민언론 민들레에서 김성재 에디터님께서 또 이렇게 막 기사를 쓰셨죠. 네. 근데 우선은 뭐가 문제인지 간단하게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한테만 계속 질문하시니까 저도 좀 질문하세요. 기사형 광고가 뭔지 아세요? 진짜. 아니. 선배님, 네. 저 기자 출신이에요. 당연히 알죠. 아니 저는 보통 기사형 광고가 기사처럼 쓰는데 부동산 쪽의 광고가 건설사 광고가 좀 많기는 하죠. 네, 아니 제가 그 외에 우리 이경 앵커님한테 알아요. 저 기자 하셨다는 것도 아는데 왜 물어봤냐면 저는요 이거 몰랐어요. 기자 시작하고 나서 정말 몇 년 동안 이런 걸 몰랐어요. 몇 년 동안 옛날에 몇 년 동안요? 예, 옛날에. 네. 군대 제대하고 나서 그쵸. 막 5060 군대 다시 갈 세대시니까 아주 옛날에요. 네. 심지어 제가 경제부 기자를 꽤 많이 했는데 모르셨어요?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기사 광고는 경제부에서 정말 제일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 거 있는 줄 몰랐어요. 한겨레에 있을 때 이런 거
안 했거든요. 한결에 계셨다고. 예, 예. 그 몰랐어요. 근데 하시는 나중에 거구나. 알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네. 기자들 중에 이거 잘 네.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기사형 광고. 그리고 정확히 기사형 광고라는 것이 무엇인지, 기사형 광고와 광고형 기사가 차이가 다른 게 뭔지, 왜 광고형 기사라고 하지 않고 광고형 기사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광고형 기사는 그 예를 들어서 삼성이다. 거기서 보도 자료를 봤죠. 그거를 보도 자료 우라카이해서 우라카이? 네, 우라카이해서 전문 용어인가요? 이거를 잘 믹싱해서 네. 이거를 기사처럼 내주는 것을 광고형 기사. 네. 저는 그런 개념으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네, 우라카이가 선배님. 뭐예요? 그 우리말이에요? 아니요, 우리말 아니고. 아, 진짜 왜 그러세요? 다 아시면서. 자, 네. 보세요. 네. 광고형 네, 볼게요. 기사라는 말은 없습니다. 아, 지금 없어요? 얘기하신 그것도 기사형 광고예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기사처럼 쓴 없는데 지금 광고지. 저 방송 중에 아주 민망하게 만들려고 그럼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기사형 광고지. 네. 광고처럼 쓴 기사는 광고형 없어요. 기사. 예, 갑자기 헷갈리네요. 헷갈리죠? 네. 광고형 기사라는 건 없습니다. 기사형 광고예요. 그럼 원래. 제가 말씀드린 것도 네. 보도자료 받아서 이거를 잘 이렇게 다듬어서 우라카이에서 쓴 거. 잘 다듬어서 쓴 네. 것도 네. 기사형 광고라는 거죠? 돈을 받으면 돈 받죠? 예, 그 기사형 광고라고 봅니다. 그거 그래서- 큰돈 받죠? 네, 기사형 광고를 사실 기자들도 모르는 기자들이 많이 있고요. 특히나 독자나 시청자들은 아마 굉장히 대부분이 다 모를 거예요. 이게 기사인지 광고인지. 제가 지금 알았어요. 이거 혹시라도 뭐 제가 모른다고 생각하실까봐 제가 이게 네. 세대 차이인 거예요. 세대 차이. 선배님께서 예전에 하셨을 때는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제 그 스마트폰 세대가 아니신 거고. 네, 네, 맞죠? 이렇게 세대 갈라치기 하지 네. 마시고요. 무슨 세대 차이? 아니 그게 팩트인 것 같아요. 이 세대 왜냐하면 기사형 광고가 그 종이에도 많이 나오지만 온라인상으로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물론 네. 한 면을 털어서 하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네, 그런 것 같아요. 자, 그 기사형 광고는 네, 이제 기사처럼 쓴 광고를 그렇죠. 얘기하는데, 왜 기사처럼 쓴 광고, 기사형 광고라고 하냐면은 기자 이름이 붙어요. 네, 심지어. 그리고 음. 기사처럼 육하원칙 어쩌고 저쩌고 네, 대충 네. 비슷하게 흉내내서 쓰고, 네, 네. 기사처럼 제목이 달리고, 그래서 이걸 보면 이거 기사인가 보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속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기사가 아니라 광고다라는 거예요. 기사에 나온 어떤 제품이 있으면 네, 또 국민들은 신뢰를 하죠. 신뢰를 하죠. 네. 왜냐하면 이게 기사인 줄 알고. 그리고 속죠. 네, 속죠. 네. 이게 주로 이제 제일 많은 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부동산, 아파트 분양 관련된 거, 분양 네. 뭐 소식 이렇게 하고 기자 이름까지 써 있는데 이거는 광고입니다. 그럼요. 건설회사에서 돈 받고 쓰는 광고. 또 그다음 많은 게 건강식품 같은 것들. 네, 그런 것도 그렇죠. 많고, 네. 또 많지는 않지만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투자 관련된 거예요. 투자요. 네, 네, 네. 금융 그 관련된 기사형 광고입니다. 그래서 이 투자 이 회사가 굉장히 뭐 좋은 회사고 이제 곧 상장할 것이고 하니까 투자를 하셔도 된다라는 식의 기사형 광고가 지면에 나가요. 그러면은 그 지면에 나간 걸 가지고 이 사기꾼들이 자, 봐. 신문에 났어. 조선일보에 났어. 중앙일보에 났어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거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같은 그런 그 레거시 미디어 전통적인 정통성 있는 정통적인 언론에 나왔으니까 믿어도 되겠네라고 해서 정통성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언론사. 네. 네. 그래서 투자를 해요. 그랬다가 날려먹은 분들이 꽤 많다는 거죠. 아니 100억대 사기 사건에 이 기사형 광고가 악용이 된 사례가 있다면서요. 네, 그 가끔 이제 이게 그래서 보도가 되는데요. 네. 화면에 혹시 그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네. 100억대 사기 사건에 활용된 기사형 광고. 그래서 저기 미디어오늘에 나왔던 기사예요. 베누디 글로벌 상장 사기 사건. 기사형 광고 만들어서 공신력 이용해 투자자 현혹해가지고 뭐 170억인가를 다 이제 사기를 쳤다. 뭐 이런 건데 네. 이런 피해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분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신문에 나온 기사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투자를 했다가 네. 이 사기를 당했으니까. 이거 말고도요. 예전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조선일보에 이제 기사형 광고가 나온 거죠. 근데 그 조선일보예요. 네. 네. 조선일보에 나온 이 기사형 광고에 나온 그 회사는 심지어 그때 광고가 네. 나갈 때
경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었던 상황인데도 조선일보가 기사를 쓴 거예요.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 회사를 조선일보에서 한마디로 기사처럼 쓴 광고를 내줬다. 그렇죠. 그것도 막 한 면 털어서 내준 거 아닌가요? 한 면 털어서 냈죠. 그래서 또 문제가 됐던 적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사형 광고 하면은 사람들이 그래 이게 뭐 기사야 광고야 뭐 기사처럼 썼으니까 뭐 기사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가치 중립적인 이제 그런 이제 명칭이잖아요. 기사형 광고라는 게. 그래서 사실은 이게 오래 전부터 언론학자들이 이건 이렇게 부르면 안 된다. 기사 빙자 광고다. 기사 위장 광고다라고 불러야 된다라고까지. 기사 위장 광고 좋네요. 그렇죠. 기만 광고다. 기사를 기만한 그런 광고다라고 이름을 그렇게 불러야 된다라고까지 한 가짜 기사입니다. 이거는. 기사 위장 광고. 근데 위장에서 이 위장으로 착각하는 건 아니겠죠. 네. 죄송합니다. 아재 개그를 가끔 한 번씩 하시네요. 그러니까요. 재밌고 싶은데 제 수준이 이래요. 아무튼요. 자,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많아졌냐면요. IMF 때 이제 굉장히 기업들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광고를 이제 확 줄이게 된 적이 있어요. 그렇죠. 2000년대 초반에 맞아요. 대기업들 때 막 줄줄이 도산했잖아요. 재벌 기업들이. 그러고 나니까 이제 재벌 광고에 크게 의존하던 우리 언론들이 이 광고 수입이 확 줄어든 거예요. 우리 언론사들은 다 광고 수입이 한 70, 80% 아닙니까? 그걸 다 기자들 월급 주고 하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생겨난 게 기사형 광고를 이제 언론이 받아 쓰기 시작한 거예요. 만들어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2000년대 초중반 그때 이제 시작이 돼서 그때는 이제 적발된 건수가 뭐 한 몇백 건이었다가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에 이제 막 수백 건으로 늘었고 수천 건으로 늘었고요. 그러다가 2023년에 나온 통계를 보니까 10,000건이 넘었어요. 23년도요? 네, 이거를 이제 언론도 자기네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기만 광고다, 위장 광고, 사기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언론에서 표 있지 않나요? 우리 이거 지금 준비해 주셨던 거 보니까 뭐 기사형 광고로 주의 조치받은 매체와 건수 이런 거 표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2023년도 한국 광고 자율 심의 기구에서 적발해서 공개한 자료입니다. 역시 조중동 앞서 나가고 있네요. 아시아투데이도 좀 세네요. 경제지가 많아요. 매경 590건이죠. 또 한경 580건이죠. 파이낸셜 뉴스라는 경제 매체는 730건 제일 많고요. 자, 조선일보 429건, 중앙일보 238건, 한겨레 보니까 2건밖에 없죠. 그래도 좀 낫죠. 우리 김성재 에디터님께서 계셨던 한겨레. 그래서 모르셨군요. 몰랐어요. 한국일보 25건. 이건 뭐 굉장히 적은 세대 거고. 차이가 아니네요. 언론사 차이였군요. 세대 갈라치기 하지 마시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막 100건 넘고 200건, 700건, 500건 이런 매체들이 주로 경제지들이나 조선일보, 중앙일보 같은 본인들이 무슨 1등 신문이라고 하고 무슨 뭐 경제 1등이라고 경제 매체 1등이라고 하는 매체들이 저렇게 기사 위장 광고, 1등 광고 기사 빙자 광고를 저 사기거든요. 1등 사기 신문, 1등 광고 신문. 아니 그래서 자기네들도 언론도 저게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신문협회가 있죠. 신문들이 다 가입되어 있는 신문협회에 신문윤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신문윤리위원회, 또 인터넷 신문 단체도 있죠. 인터넷 신문위원회. 그렇죠. 또 한국 광고 자율 심의 기구 이런 데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이것들을 우리가 단속하고 적발할게. 자율적으로요? 할게. 우리가 이거 잘못된 거 알아. 이거 사귄 거 알아. 그래서 이거 할게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늘고 있죠. 점점 늘어나고 있죠. 늘어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게 단속도 하고 하는데. 아주 단순한 것 같아요. 단속을 해서 적발이 돼도 그냥 벌금 쬐끔? 과태료 쬐끔? 이래서 아닐까요? 네, 틀렸습니다. 땡. 과태료가 없어요. 벌금이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있지 않았어요? 2005년,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있었습니다. 역시 노무현 정부 때. 네, 그랬다가 맞아요. 2008년에
정권이 바뀌었죠. 노무현 정부 때는 무려 2천만 원. 2천만 원. 과태료 2천만 원. 2천만 원을 내게 네. 하는 신문법이 네. 있었고요. 있었는데 그거를 그때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여당이 됐던 국힘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인가요? 한나라당이겠죠. 새누리당이거나. 하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네. 그때가 새누리당 전이 한나라당이죠. 그렇죠. 아마 네. 새누리당이거나 한나라당이었을 거예요. 아무튼 이명박 때 국힘당의- 한나라당으로 하시죠. 복잡하니까. 아무튼 국힘당의 전신이었던 네네. 그 당에서 이 법을 슬그머니 아. 여당이었거든요. 그 다수당이었거든요. 그때 이 법을 이명박 정부 때 네, 한나라당입니다. 없앤 맞습니다. 겁니다. 법을 없앴어요. 아예 그 없앴어요. 2천만 원 과태료를 이렇게 좀 내린 게 아니고 아예 삭제, 폐지. 완전히 없어지게 깔끔하게. 그러니까 이제 막 수천 건으로 늘고 수만 건으로 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이런지 모르겠네. 그리고서는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신문위원회라든지 네네. 한국 광고 자율심의기구라든지 이런 데서 네. 우리가 자율적으로 어떻게 할게 못하게 할게 해놓고 네. 단속을 해서 주의 조치, 권고 조치 주의 조치. 이런 거를 공문 보내가지고 주의 바랍니다. 이런 거 아닐까요? 이런 거를 네 글자로 음.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잠깐만. 선방망이. 그거 너무 진부하긴 한데요. 진부한가요? 표현이죠? 많이 매우 진부하죠.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런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네네. 제가 알기로는 이래요. 그래서 신문윤리위원회나 광고자율심의기구에서 자 당신들 조선일보 올해 480건 이 기사형 광고 규정 위반했다라고 네. 통보를 하죠. 네. 그러면 우편물로 통보를 해요. 그러면 우편물을 뜯어도 보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하죠. 하든지 그냥 말든지 문서 띡 보내는 게 단데. 아무런 무슨 그럼요. 문제가 없지. 긴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거 버리기 귀찮아가지고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노무현 정부 때는 과태료가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로가 됐죠. 네. 20년, 무려 20년이 지나서 이게 과태료가 또 이거를 내야 되는, 부과가 되는 법안이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지 않아요? 지금 민주당에서 양문석 의원 네.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어느 분이죠? 조국혁신단의 김재원. 김재원 네, 의원이 그 법안을 냈어요. 다시 2천만 원으로. 다시 네. 2천만 원. 과태료를. 근데 이거 반대할 이유가 없네요. 왜냐하면 더 부과하는 것도 아니고 20년 전에 있었던 거야. 니네들이 없앴잖아. 근데 이렇게 엉망진창이다. 네. 그러니까 그대로만 하자. 이거 아닌가요? 네. 그런데 그렇죠. 또 반대하고 있죠. 이 반대하는 명분이 이런 거예요. 네. 우리 자율적으로 하게 두지 왜 이걸 자꾸 법으로 강제하느냐. 이거는 언론 자유를 침해한 거다. 한국신문협회가 반대하고 있죠. 신문협회가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 네.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요. 네, 자율적으로 웃기는 뭘 소리입니다. 합니까? 자율적으로 하다가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그럼요. 거거든요. 네. 이게 그러면 또 우리 궁금해지잖아요.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우리는 꼭 해외와 비교를 하죠. 네. 꼭 비교하죠. OECD 막 이러면서 비교하기도 하고 해외 선진국 하면서 비교하기도 하죠. 어때요? 해외에서는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과태료를 때리는 나라도 있고, 네. 이게 호주, 이게 다 연구된 자료가 다 있어요. 이게 왜 연구를 했겠습니까? 이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요. 이걸 어떻게든지 어느 국가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도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연구한 보고서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그 연구한 보고서를 찾아봤더니 해외에서 이미 이거 다 심각하게 제재를 하고 있어요. 강제적인 벌금이나 과태료를 미국에서도 하고 있고 호주, 독일, 캐나다 다 하고 있어요. 아니 보니까 보내주신 자료에서 제가 이제 봤었어요. 그랬더니 방송통신위원회, 미국의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한 방송사에게 대해서 어머 웬일이니? 벌금이 175억 원이에요. 하나로 175억 원. 이 정도는 해야 기사형 광고 안 쓰고 그러는군요. 그렇죠. 네. 손 떨려서 쓰겠어요? 모르죠. 또 한 300억 원 광고비를 받으면 175억 원 벌금 내고 쓸 수는 있을 텐데.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2천만 원 정도인데 이것만이라도 20년 만에 살려보자. 살아나야 되겠네요. 그리고 또 반대하는 두 번째 논리도 굉장히 재밌는 두 번째 이유인데, 논리? 네. 기사형 광고라는 이름이 명칭이 모호하다. 뭐 어쨌다는 거예요? 모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지금까지
이 신문위원회라든지 광고심의 자율심의기구에서 이미 그 규정이 다 있어요. 기사용 광고 이런 건 해서는 안 된다라고 다 규정이 있는데 네. 그런데 규정이 모호하다라는 또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왜 이런 그 논리를 대고 있냐면 이런 거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론중재법에 징벌적 손배제를 도입을 하려다가 이게 좌절된 게 네. 징벌적이라는 것 네. 그리고 그러니까 허위 조작 뉴스, 가짜 뉴스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다라면서 이거 반대했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것도 기사용 광고라는 규정 그 정의가 모호하다. 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둘러대면서 이걸 좀 반대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한국신문협회 등 다른 많은 기관에서 반대한다 하더라도 많은 국민들 이거 여론조사 한번 붙여보면은 많은 국민들은 저는 찬성할 것 같아요. 밀고 나가야죠. 여론조사 한 게 있어요 이미. 아, 또 있어요? 여론조사 다 했고요. 네, 저 기사용 광고 문제는 네. 이미 골물 대로 골마 있는 저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 과태료를 확 부과해야 된다라고 네. 국민들의 민심은 그렇다는 거죠. 그럼요. 그리고 기사용 광고를 네. 믿지 않는다라고 이미 이 국민들은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과 이걸 다 아시는 알고 분은 있어요. 믿진 않고 모르시는 분은 속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모르면 속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막 저 1억씩 2억씩 날리는 거죠. 그래서. 좀 속상합니다. 저는 오늘 궁금한 거를 네. 오늘은 왠지 이제 언론사 후배 같은 입장으로 이것저것 좀 여쭤봤어요. 저는 다 물어봤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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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시청자분들께서도 더 궁금한 게 만약에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다시 질문을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질문하지 않는 것 중에 네. 오늘 이 얘기는 꼭 내가 하나 더 하려고 했는데 이경 네가 질문하지 않았다라는 게 혹시 있는가요? 아니 오늘 충분히 질문 많이 하셨고요. 충분히 많이 했어요? 네. 다음에 이제 질문 그만하고 너도 좀 얘기해라. 이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뭐 기사용 있네요 광고. 보니까 시간 다 됐는데 또 있네요. 생각이 나서 네, 재작년에 네, 네. 연합뉴스가 기사용 광고를 하다가 적발이 된 적이 있어요. 아니 연합뉴스는 정부에서 돈도 받잖아요. 예, 그때 이제 문재인 정부 때였는데 네. 얼마 받는지 아시죠? 무려 300억을 받습니다. 연합뉴스 300억을 받는데 300억을 받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가 기간통신사죠. 네. 그러니까 국익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언론사인데 기사용 광고를 하다가 적발이 됐어요. 3개월 동안 뭐 수천 건을 기사용 광고를 써서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받은 제재가 뭔지 아십니까? 포털에 네. 30일간인가요? 맞아요. 포털 노출 금지. 맞아요. 예, 그걸로 끝. 저 그때 대변인실에 있어서 알죠. 그래서 이게 그렇습니다. 뭐야 그랬던 기억이 있죠. 네. 네. 맞아요. 그때 그래서 기자들 뉴시스하고 뉴스원 기자들이 우리 거 많이 팔린다. 네, 우리끼리 네. 농담할 때 그냥 그런 농담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씁쓸한 과거의 기억이었습니다. 네. 오늘 저는 다 여쭤봤어요. 네. 근데 시청자분들께서도 지금 미디어 팩트체크를 함께 하시면서 미디어를 보시면서 정신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네. 아니 우리 프로그램 미디어 팩트체크이 시청자들, 우리 네. 시청하시는 분들의 정신 건강을 염려하는 네. 그런 프로잖아요. 그러니까 언론 보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네. 네, 그 스트레스는 우리가 다 받을 테니까 우리가 받으면서 오늘 이런 자리에서 다 이렇게 털어놓고 해결할 테니까 시청자 네. 여러분들은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라고 하는 취지에서 하는 방송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오늘도 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그리고 시청자들의 정신건강을 걱정해 주시는 말씀을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정신건강 회복이 좀 되셨나요? 미디어 팩트체크, 그러니까 시청자들의 정신건강을 항상 걱정하는 미디어 팩트체크 다음 주 월요일 밤 9시 50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인터넷 가입 시 48만원 교신 변경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인터넷 비교원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시민에게 홍보해주세요. 지금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 후 3초만에 연동되고 비교해보세요. 인터넷 비교원. 원 플러스 안으로 고급지게 회식하자. 경성 한우 400평 규모 550석 규모의 웨이팅 없는 한우 맛집
경성한우. 매일 직접 작업하는 신선한 한우. 가격에 놀라고 품질에 또 놀란다. 경성한우. 네이버에서 죽전 경성한우를 검색하세요.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